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데 울 시간조차 없었던 순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기 위해 들어간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중간에 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5월이었습니다. 봄꽃이 한창이던 계절에 그이는 소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 출근길이었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솥에서는 뽀얀 김이 오르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받았습니다. 설마 그런 내용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부인이세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밥솥은 그대로 두고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그이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고요한 게 아니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고 동네 분들이 왔습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울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달래야 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빚이 있다는 걸.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겁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새벽마다 혼자 그 무게를 들고 있었을 그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왜 말 못했냐고 화도 나고 왜 몰랐냐고 자책도 됩니다. 하지만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15살짜리 아들 하나, 그리고 빚이었습니다. 집도 결국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는 분 집에 잠깐 신세를 졌는데 그것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제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고 학교를 다녀야 했고 앞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자리였습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꽤 멀었지만 주거를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당장 아들 학교 근처에 방 하나 구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들한테는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일하러 가야 해. 친구네 집에서 지낼 수 있겠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살이라도 눈치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본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방 외곽이었습니다. 차로 2시간 넘게 달려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마지막 1시간은 산길이었습니다. 그 끝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낮게 내려앉은 기와 지붕, 오래된 돌담, 마당 가득 이름 모를 나무들, 이끼가 낀 돌계단을 밟고 들어서니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이 미리 귀띔을 해줬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이 없으신 분이야. 까다롭기도 하고. 근데 나쁜 분은 아니야.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쓸데없이 말 걸지 말고.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박도윤. 나이는 66. 4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분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감정이라는 게 안 느껴졌습니다. 눈빛은 멀리 있었고 저를 보는 시선은 짧고 무관심했습니다. 살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가구도 적고 장식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넓은 집인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지킬 건 세 가지요.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서재엔 들어오지 마시오. 손님 오는 날엔 얼굴 비추지 마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말 시키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첫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주어진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차 소리, 사람 소리가 늘 있었는데 이렇게 조용하니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그 넓은 집에 사람이 둘인데 왜 그렇게 숨이 막히던지요. 오래 웃지 않은 공간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따뜻한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가 느껴집니다. 그분도 그 집도 오래 혼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긴 살기 위해 버티는 곳이다. 감정 같은 건 필요 없다. 시키는 것만 하고 돈 모아서 아들 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만 될 줄 알았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눈빛도 멀리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오래 혼자였던 겁니다. 너무 오래. 박도윤 대표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눈치를 챘습니다. 밥을 차리면 드시질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으시긴 했습니다. 젓가락을 드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숟갈 뜨시다가 그냥 놓으셨습니다. 먹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먹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요. 처음엔 제 음식 솜씨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간을 바꿔봤습니다. 싱겁게도 해보고 좀 더 짭짤하게도 해봤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늘려봤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드시는 양이 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점점 여위어 가셨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셨는데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안 드시는 건지 못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꾸 다른 얼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떠나기 몇 달 전부터 남편도 그랬습니다.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바쁜 사람이니까, 사업 걱정이 많으니까. 그게 신호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밥도 못 넘겼을까.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후회입니다. 뭐라도 먼저 물어봤더라면,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했더라면. 그 생각이 드니 박 대표 앞에서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들어간 지 20하루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서재 쪽을 봤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늦게까지 일하고 계신 거겠지요. 매일 그러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쉬시지도 않고. 저는 그냥 가스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흰쌀 죽이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소화되기 쉽게. 참기름 한 방울만 마지막에 떨어뜨렸습니다. 다 끓이고 나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서재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돌아섰습니다.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문 앞에 두는 건 규칙 위반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냥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혼날까 봐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규칙 어겼다고, 나가라고 하실까 봐. 조심스럽게 서재 문 쪽을 봤습니다. 그릇이 없었습니다. 부엌 개수대 위를 봤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엎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서재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도 죽을 끓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서재 불이 켜져 있으면 저는 조용히 죽을 끓여서 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릇은 매일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단호박을 갈아 넣었습니다. 어떤 날은 전복을 넣었습니다. 어떤 날은 잣을 올렸습니다. 그분 몸이 좀 나아지셨으면 해서요. 그러기를 열흘쯤 했을 때였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뭔가 가지러 오셨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릇을 개수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 옆을 살짝 스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소. 딱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왜 울컥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두 글자가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 겨우 꺼낸 말 같아서요. 얼마나 오래 그 말을 안 해봤을까 싶어서요. 별 말씀을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분은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두 글자가 너무 컸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조금씩 드셨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빈 그릇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으셨지만 전보다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밥 한 끼, 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지요. 아니, 달라진 건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드신 게 아니라 제가 먹인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요. 이 집이 그냥 버티는 곳이 아닌 것 같아진 게요.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여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조금씩 그냥 열려 있습니다. 죽을 드신 다음 날부터 그분이 달라지셨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부엌을 지나실 때 한마디 하시는 게 생겼습니다. 오늘 날이 흐리구만. 그런 말이요. 대꾸를 원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는 말이었지만 저는 짧게 받았습니다. 네, 쌀쌀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마당 나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집사람이 심은 거라고, 겨울에도 잘 산다고,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을 치우고 있는데 그분이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달빛이 정원 위로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나무들이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었고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나갔습니다. 같이 서서 한참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서 있어도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집사람이 이 정원을 좋아했소. 겨울에도 꼭 나와서 봤지.
나뭇가지가 이렇게 다 드러나야 진짜 모습이 보인다고.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언제 떠나셨어요? 4년 됐소. 암이었소. 1년을 버텼는데 결국은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분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눈빛이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새벽에 연락받고 달려갔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손이요. 잡았는데 너무 차가웠습니다.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아무한테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때도 그 이후에도 그냥 혼자 가지고 있던 말이었는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저를 같은 사람이구만.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정말로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이분은 고용 주시고 나는 가사 도우미라고 분명히 선이 있다고. 그런데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그분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걸 잃어본 사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안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무게를 오래 들고 있다가 그날 밤만큼은 함께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이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던 것들이 조금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서 대화가 늘었고 그분이 가끔 서재에서 나와 마당을 거닐 때 저도 함께 걸었습니다. 그분이 복원하시는 문화재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시간들이었는데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가만두지 않더군요. 어느 날 그분의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오긴 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분이 외출하신 사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쪽에 세우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조용히 나가세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빚 있으신 거 알고요. 전 남편 사업 망한 것도 알고요. 여기 왜 들어오셨는지 주변에서 다 알아요. 아버님 재산 노리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좀 판단이 흐려지셨어요. 그 틈을 타시는 거잖아요. 분수를 아세요. 분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롭게.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빚이 있었고 남편을 잃었고 돈이 없었고 이 집에 들어온 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이분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며느리와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괜히 있다가 상처만 더 드리는 건 아닐까?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아들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메모를 쓰다가 몇 번을 다시 썼습니다. 뭐라고 쓰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신세 졌다는 말이 어색했고 건강하시라는 말이 너무 짧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짧게 썼습니다. 올해 신세졌습니다. 건강하세요. 접어서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방을 들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잠깐 집을 돌아봤습니다. 서재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무시고 계시겠지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가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발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날이 밝아오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이분한테도 나한테도. 아들 친구 어머니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며칠 만에 일자리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분이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시던 목소리가, 마당에서 나란히 서 있던 그 저녁이, 무서울 정도로 따뜻했던 그 순간이 잊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낮에 일자리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연아 씨세요? 저 박 대표님 댁 근처 식당 하는 최 씨예요. 몇 번 뵌 적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박 대표님이 쓰러지셨어요. 발이 그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많이 위험하세요? 병원에 계세요. 이연아 씨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뛰었습니다. 버스를 탔고 내려서 또 뛰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아니요. 아는 분입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입니다. 증상이 몇 달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가끔 날짜를 헷갈리시거나 물건 두신 걸 기억 못 하시거나 날짜를 헷갈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2번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냥 습관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그런 거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아는 변호사분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따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대표님이 2달 전에 공증을 해두신 게 있어요. 무슨 공증이요? 이연아 씨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작은 빌라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요? 왜 제 이름으로요? 변호사분이 그분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나 때문에 갈 곳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그분의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복도 벽에 기대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달 전이면 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일상을 보내시면서 그 안에서 혼자 그걸 해두셨던 겁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조심스러우셨을까요? 다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침대 옆 소파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습니다. 그 차갑고 크던 분이 이렇게 여려 보일 수 있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멍하게 저를 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정아 씨, 이름을 틀리셨습니다. 제 이름은 연아인데 저는 고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가갔습니다. 그 손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설레는 사랑이 있고 애틋한 사랑이 있고 아프도록 지켜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첫 번째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두근거리고 설레고 상대방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것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기억이 흐릿해지는 사람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조마조마하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갔습니다. 죽을 가져갔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그분이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셨던 그 죽이요. 처음엔 혼자 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같이 있었습니다. 창밖 이야기를 했고, 날씨 이야기를 했고, 그분 젊으실 때 복원하셨던 문화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땐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눈빛이 다 말해줬습니다. 점심 이후엔 산책을 했습니다. 병원 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무 몇 그루, 벤치 몇 개. 화려하진 않았지만 해가 잘 들었습니다. 그분은 걷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천천히 말없이 걸으실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그분은 바깥을 보고 계셨고 저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창문 밖을 보시다가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잊을 수도 있소.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알고 있어요. 무섭지 않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저를 못 알아보실 거라는 게, 그 눈빛이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볼 수 있다는 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다가 언젠가 제 이름이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분 곁을 떠난 그 2주가 얼마나 허전했는지, 이분이 잘 드시는지, 주무시는지, 혼자 괜찮으신지, 그 생각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움보다 더 큰 게 있으면 그건 남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무섭긴 하죠. 그래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분이 천천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어주겠소? 네. 그 한 글자가 어떤 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행정 서류를 정리하고 동네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객도 없었고 드레스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그분 아들 내외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고 제 얼굴을 보시며 잠깐 멍하실 때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시는 것 같은 눈빛. 그럴 때마다 가슴이 싸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습니다. 저는 이연아예요. 당신 아내예요. 그분은 잠깐 멍하니 보시다가 웃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고맙소. 기억은 흐릿해져도 감사하다는 마음은 남는 거더군요. 처음 그 두 글자를 들었을 때처럼 지금도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두 글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죽을 끓입니다.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분이 처음 그릇을 비워주시던 그날처럼. 그리고 그분 옆에 앉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오늘의 제 이름을 기억하시든 잊으시든 저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기억이 아니라 온기로 사는 거더군요. 저는 그걸 이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곁에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